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세상에. 예. 제가 이름을 다 까먹었습니다. 네네. 예, 네. 그래요. 누구시죠? 너 이름이 뭡니까? 너 이름이 뭐니? 정상근 기자 정상근입니다. 나오셨고요. 네. 예. 자, 그리고 민동기 기자 나오셨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완소 우리 네.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저 네. 책 좀 주세요. 예. 여러분, 이 책을 내셨어요, 여러분.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나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저 최민희 의원님이 정치평론 활동을 주로 하셔가지고 네네. 정치평론가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언론운동가입니다. 네. 이 나라 민주 언론 민주 역사 그 자체예요. 네. 사실은 말지 1호 기자부터 그렇습니다. 시작해서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거쳐서 오늘의 촛불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이 시점까지 언론 운동을 펼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호를 정했어요. 완소. 완소. 네. 예. 제가 이 책을 네. 다 읽고 왔거든요. 오. 일단 네. 흥미진진합니다. 그 몰랐던 사실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두 번째가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쟁적입니다. 논쟁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도 이게 뭐 피해가거나 우회하거나 뭐 답을 뭐 말끝을 흐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네. 예. 아주 최민희 의원님은 뭐 직구죠, 직구. 짓고 네. 돌 짓고. 예. 그리고 예상외로 음. 출판사하고 음. 책을 음. 때깔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나오라고 하셨는데 나오냐면 음. 어쩌면 제도권 언론에서 단 한 군데서도 책 소개를 안 해줬어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거. 왜냐면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최민희가 이게 시민 편인데. 이 내용으로 기성 언론이 책 소개 예전에는 경향이나 한겨레는 그래도 실어줬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경향 한계를 소개 안 해줍니다. 네. 그렇습니까? 미디어 오늘은 언젠가 소개를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은 해주셔야지. 해줘야죠. 미디어 오늘은 해야지. 응? 자, 또 오마이뉴스도 좀 해주고 말이에요.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이렇게 책을 쓰실 수 있었던 거는 네. 다 주광덕입니다. 주광덕입니다. 고승덕인 줄 알았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선거운동 들어갔으면 이 책 못 나왔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경쟁자 주광덕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시비를 걸어서 지금 현재 저 피선거권이 제약되신 상태인데 그래서 주광덕으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네. 주광덕이 추천사를 썼다는 얘기가 네, 없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주광덕을 이제 결국에는 제 김용민이 맞상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김용민이 아니잖아요. 동명이인의 김용민이 동명이인의 김용민이. 네네.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역시 관훈 라이트 클럽은 시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호떡이면서 만두. 호떡이면서 만두. 사천식 매콤 호떡 만두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거 매콤합니까? 네. 호떡 모양으로 된 만두. 네. 벌써 의원님 벌써 젓가락을 그렇습니다. 드셨습니다. 예, 예. 아니 왜냐면 이거 말고도 이미 그 다음 제품까지 네. 이미 구매를 하셨어요. 이미 구매를 하셨어. 의원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님한테. 의원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네. 저희 김용민 닷컴에 아주, 네. 아주 정말 대단한. 제가 봤을 때 거의 매크로 수준. 자, 구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지난번에 있어요. 저기 뭐야 기아페 비누를 먹으려고 해가지고 말렸어. 의원님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는 거 아니라고. 네. 김용민 닷컴에서 파는 건 다 먹는 건 줄 아시고. 네. 예, 예. 자, 한번 드셔보실까요? 자, 사천식 매콤 호떡 만두. 네. 육즙이 터질 수 있으니까 육즙이. 조심하셔야 돼. 네. 예. 뜨거울 수가 있겠군요. 뜨거운 자, 거. 씹으면 찢어서. 톡하고 육즙이. 터질 것만 같은 사천식 매콤 호떡 만두입니다. 네. 최근에 호떡 만두 마니아가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풍원 사천식 매콤 호떡 만두가 김용민닷컴의 최저가로 입점했습니다. 네. 거기서도 팝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고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이름은 만두지만은 네. 기존에 먹었던 만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쫄깃하고 만두이기도 하지만 호떡이기도 합니다. 네. 매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절묘한 효과를 이루는데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냉동 만두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풀무원
호떡 만두는 정말 달라요. 하나 먹기 시작하면 젓가락을 놓기 힘들 정도인데 맛있다. 속에 잡채, 채소, 고기가 꽉 차 있고 육즙도 가득합니다. 네. 거기다가 매콤한 감칠맛이 정말 끝내주는데 게다가 밖에서 먹는 호떡처럼 기름에 튀기듯 조리하지 않아서 건강하고 맛있게 사천식 매콤 호떡 만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사천식 매콤 호떡 만두 600g 정가가 7,980원. 자, 네. 그러나 이건 정가입니다. 정가. 네.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는 6,760원. 1,000원이나 쌉니다. 아 이런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이렇게 싸게 팝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밖에 1,000원이 넘게 싸게 파네요. 네. 그 지난번에 한번 시식했는데 얇은 피만두, 이 피가 전혀 느끼지 않는 네네. 얇은 피만두, 철판 볶음밥, 산채나물 비빔밥, 곤드레나물 솥밥, 그릴 함박 철판 볶음밥, 고슬고슬 계란 코팅 황금 밥알, 고슬고슬 계란 정말로 코팅 황금 밥알, 별게 다 있네요. 정말로 육즙이 튑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믿고 먹을 수 있는 풀무원의 인기 제품들 역시 김용민닷컴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저렴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장 저렴한 김용민닷컴에서 네. 알뜰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저희 애들이 아주 그냥 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럴 때 아,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렇죠. 이거 얼마나 심심하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심심한 아이들한테 입속에서 육즙이 터지는 그 신기한 네. 체험을 한번 해볼까 하면 그렇습니다. 어떨까? 애들이 심심해할 때 이 예. 호떡 만두에 소주 한 잔. 예, 그래요. 예, 여러분. 그냥 밤은 잘 잡니다 애들이. 아, 네. 그래. 아니 애들한테 소주를 먹이라고요? 아니요 근데 소주는 제가 먹고 소주는 애들이 호떡을 먹으면 애들은 호떡을 잘 먹어. 근데 이게 먹자. 호떡 그 야, 피에 진짜 호떡 모양이네. 아니 호떡 피에 예. 만두 피를 넣으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맛이. 만두 아, 근데 정말 네. 맛있어요. 네. 이게 그 껍질이 너무너무 쫄깃쫄깃하고 맞아요.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이거 진짜 술안주로도 굉장히 맛있겠는데요. 왜 저기 정상근 동지는 모든 게 다 술안주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거 좀 맛있습니다. 술안주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일단. 이거 정말 심지어 맨밥에도 이제 그 맨밥을 소주 그 안주로 삼고 달달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맨밥을 맨밥에. 네. 근데 원래 소주 안주로 네. 콩나물국이나 국에다가 밥 말아서 하는 게 네. 그렇게 진짜? 밥안주. 밥안주가 진짜 밥안주가 맛있죠. 최고라고. 네. 아 그래요? 특히 고깃집 가면은 그 고깃집에 나오는 조그만 된장찌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 밥을 말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소주 한 잔 마시면. 근데 이 오늘은 그 방법은 방송을 그 여성들이 곰새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이 방송이. 아 그래도 생명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딴 사람들은 자꾸 고기로 여겨요. 우리를. 그래요? 생명체가 아니라 고기로 여깁니다. 네. 곰새말이 방송이라며 귀여운 곰새말이가 나온대. 아우 다행이네요. 곰은 이쪽 저 컨셉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돼지. 아 근데 이게 어우 진짜 맛있다. 네. 이게 그 호떡에 외피와 만두소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그 보통 호떡 그 피보다 훨씬 쫄깃쫄깃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찹쌀이 들었나 싶은. 아닌데도 그렇다면 어마어마하게. 아니 실제로 그 한 입에 넣지 않으면 이게 튑니다. 오, 그 진짜. 육즙이. 아 이게 무슨 술에 어울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빼갈? 빼갈도 어울리는 것 같고요. 빼갈 생각나요. 겉에 이 바삭함은 맥주랑 되게 잘 어울리고 속 안에 이 매콤함은 또 소주랑 되게 잘 어울리고 그럼 소맥입니다. 소맥. 그러네. 자, 저희가 방송 시간에 술 먹을 수는 없고 네네. 노브랜드 콜라로. 예. 맛있습니다. 콜라하고 어울립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이제 소맥하고 어울리고. 근데 목사님은 술 안 드시죠? 술이 목사들 술 잘 마셔요. 그래요? 우리 김용민 씨는 안 먹어요. 김용. 한국 기독교 장로회 네 그 서울 북로회 전도사 김용민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우리 아는 선배들 중에는 보수 교단 목사인데도 네. 술을 진짜 잘 마셔요. 담배도 얼마 잘 피는지 전에 한번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했는데 하트 모양.
하트 모양. 하트가 가능합니까 그게? 원래 안 하게 돼 어떻게 있는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기독교는 전도사는 아닌가? 가능하다는 거야. 목사는 가능하다. 왜냐 예수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 신의 섭리여서 네, 이렇게. 네. 와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분이 요즘 동성애 반대 운동 앞장서고 계십니다. 사랑이라면서. 네, 차별금지법 그거 철폐하면 안 된다고 네. 앞장서고 계세요. 아이고. 네. 지난번에 한번 삭발할 뻔했다고. 네. 그리고 아우 저는 차별금지법 얘기하니까 갑자기 총선의 악몽이 떠오르네. 그때 목사들이 또 이렇게 압박했죠. 예, 그러니까 중앙 어딘가에서 음. 낙선자 명단이 내려왔는데 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에 사인했다고. 근데 그 차별금지법 다 아시잖아요. 네. 인종, 성, 뭐 다 차별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음. 성 정체성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음. 아 그래갖고 제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제가 동성애이거나 음. 동성애 지지자라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 거 설교 시간에. 아 그거 진짜 선거운동 하시는데 진짜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꼴 두 번 다시 안 보여드리려고 저희 평화남과 이번 총선 때 설교 때 뻔소리하는 목사님들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본부장님 저쪽 방에 제가 이 피켓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거 좀 그 진짜 너무하세요. 평화나무가 지금 일단 12명 고발했고 네, 이번 주에 또 10명 고발합니다. 아 10명 추가로요? 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목사들이 무슨 거짓말하고 다니냐면은 이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목사가 설교 중에 동성애를 비난하면 뭐 처벌받는다? 처벌받는다. 뭐 감옥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말도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했던 시기가 유신 정권 시대 때 유신헌법을 비난했을 경우 그때 감옥 갔거든. 그러나 뭘 반대하고 뭘 찬성하고 그게 왜 그게 처벌 대상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뭐 그 차별금지법 비판했다고 감옥 간다 이건 대표적 개구랍니다. 이런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무슨 저기 동성애 지향이 있어. 응? 이런 사람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취업을 안 시킨다. 거부한다. 그럼 차별금지법 저촉되죠. 그렇죠. 예. 그런 건 안 되지. 근데 안 그거를 되죠. 김한길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그때 그때 음. 민주당 대표셨잖아요.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의원들이 다 사인을 했겠죠. 대표니까. 네.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김한길 대표께서 그 법을 철회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선거 때 악용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정말 고생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꼬라지를 보고 안 되겠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아 이거 진짜 좀 분노의 선거법을 참기입니다. 안 지키시면 정말 저 우리 슬피 울며 이를 가신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네.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르면 성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많아. 그래서 제가 땅을 치며 이 통곡할 피켓을 것이다. 보면 이 김용민 PD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싹침을 여러분들께. 네. 자. 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설마 여기서 이 피켓을 이 저 선거 때 기독교계가 그렇게 목사님들 아주 민주 진보 후보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저 평화나무가 뭐 민주 진보 후보를 위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든 하여간 선거법 목사님들 안 지키면은 정말 재미없으시다. 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김용민이가 얼마나 또 목사들이 싫어합니까? 그 싫어한 것도 나름대로 그것도 달란트예요. 근데 목사님이시잖아. 아니 전도사입니다. 아직. 전도사입니다. 네. 아 내가 전도사세요? 나 내가 지금 속한 목사님인 줄 알았어. 내가 속한 교단의 목사님들은 절 비교 좋아하세요. 좋은 교단이지. 그러나 이제 이런 보수 교단들은 김용민을 너무 싫어하지. 싫어하는 것도 권력이야. 자 따끔하게 한 말씀 자, 하십시오. 여러분, 자, 아 진짜 보니까 화가 나네 진짜. 자, 여러분 평화나무가 지금 큰일 하고 있어요. 네. 나 큰일 하고 있어요. 자, 이쪽 계좌로 돈 좀 보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선거. 아 보기만 해도 열받아. 네. 저기 선거를 맞아서 이렇게 그 설교 때 헛소리하면서 네. 요즘 그런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탄압한다고 막 그렇게 설교하고 다녀요. 그럼 뭐 어느 당 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런 선거 개입 발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네. 한 500여 교회를 모니터하고 있어요, 매주. 네. 아 500여 교회나. 그런데 이제 그분들께 감사의 사례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른바 설파라치. 설파라치. 오. 우리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여러 누리꾼들 또 뜻 있는 우리 또 민주
주의를 사랑하시는 네. 우리 시민들 교회에 가셔가지고 녹음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 녹음하시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 저희한테 고발하시면은 건당 얼마씩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평안한국은 지금 큰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뭐 메르스 아니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지난번보다 훨씬 목사님들의 그 선거법 위반 사례는 맞아요. 예.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있어요. 신경 쓰고 계시다고 평안한국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나와의 산책님께서 이 피켓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디자인 깔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평안안무가 저 큰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목사님들 뭐 불쾌하시겠지. 자기들 그 범법자 취급하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라도 한국 교회가 이제 존경받아야 돼요, 이제는. 네. 그래서 비난받지 않고. 네, 네, 최민희 의원님 적고 계신다고 누가 네. 이거 적으셨어요. 네, 계좌번호 적었어요. 자, 여러분 평안안무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띄워주시고. 네. 아까 일전에 그 SJA님께서 이 최진이는 사랑의 미로, 최민희는 쇼핑의 미로라고. 자, 그래요. 오늘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오늘 이 최민희 의원님 음. 책을 중심으로 그 준비를 했고. 좋아요. 그러면 그 얘기하면서 저 의원님 말씀도 좀 하시고. 네. 아 근데 제가 진짜 언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책을 읽으면 한 요 정도 읽다가 이게 좀 다음에 읽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일단 최민희 의원님이 워낙 잘 쓰시기도 했겠지만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사 뭐 이런 책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한국의 기성 언론이 아니라 약간 언론 개혁 운동사?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 아닌 흔히 말하는 그 언더그라운드 한국 언론 운동의 언더그라운드 역사를 쭉 한 건데 재밌습니다. 전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인상 깊었던 네. 것 중에 하나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해직 기자분 선배님들 네. 그 언급을 하면서요. 엘리트였다. 그때 당시에 그렇지. 기자들이 엘리트였다. 그래서 좀 민중적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사실 이런 지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뭐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도 좀 읽혔고. 저기 엘리트 언론인들. 아니 그 해직 기자분들이 이를테면 학생운동 출신의 어떤 뭐 열사 이런 사람들이 뭐 죽거나 사망을 하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출도 명문대 출신들이 많으시죠. 그렇지 않고 이제 노동운동이라든가 노동자들이 그때 당시 사망을 하면 이 정도 관심은 아니었다라는 거는 이제 최민희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분들이 굉장히 해직 언론이고 언론 운동을 열심히 하셨지만 그 나름의 한계는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성한표 선생님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 편집 주간까지 네. 주간까지 예. 조선투이 출신이세요. 이분이 청담동 고급 빌라에 사셨다는 거 아십니까? 몰랐네요. 그때 당시 처음 비대를 구경을 하셨답니다. 근데 전 진짜 그게 85년에 85년에 비대를요. 청담동 고급 빌라. 근데 그게 복층 빌라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분 그러니까 성한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정도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충분히 한국 엘리트 주류 엘리트로 충분히 사실 수 있었는데 이분은 왜 그렇게 안 살았던 걸까요? 성한표 선생님은 서울 공대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공과 대학이 적성에 안 맞으셨는지 조선일보에 시험 쳐서 들어가서 합격하셔서 조선일보의 정치부 기자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냥 계셨으면 조선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 하실 분이었죠. 그런데 1975년에 긴급조치가 막 발표됐잖아요. 9월까지. 그때 언론 자유가 너무 심대하게 억압되니까 조선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성한표 선생님의 아내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말지를 편집하다가 잡혀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전하면서 말지를 만들었는데 하루는 성한표 선생님의 청담동 고급 빌라에 갔는데 복층집인 거예요. 그 당시에. 85년도에. 85년에. 그리고
처음에 비대가 있었는데 네. 우리는 그 비대를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비대 앞에 네. 손 씻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 설마 비대 소리. 그러니까 세면대 말고 네. 이렇게 이제 이게 그 남자들이 쓰는 변기 같이 생겼는데 그게 네. 손 씻는 데였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비대가 붙어 있고 그런데 성유보 선생님이 나중에 그 손 씻는 데를 그 남자 화장 그 변기인 줄 알고 거기다 소변을 보셨다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 화장실은 그냥 변기만 있고 네. 그 옆에 세면대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욕조가 있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가 많은 거야 막.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정말, 토론을 네. 한 거지. 그런데 성유보 이사장님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그 화장실을 못 보고 우리의 토론만 듣고 가서 아이고 요게 고놈이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아 근데 그때 당시 그런 분들이 저는 나름의 뭐 의지가 있으시긴 했겠지만 왜 굳이 엘리트 주류 엘리트에 편입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군부 독재에 반대하셨고 군부 독재의 언론 탄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75년에 성한표 선생님이 30대 기자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언론인, 정론을 추구하는. 네. 그러니까 멋진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써놨잖아요. 이게 김유진 처장이 네. 묻고 제가 답한 건데. 민원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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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거기 써놨잖아요. 강남 좌파의 강남 좌파의 원조는 원조. 해직 기자들이다. 어. 그러니까 조국 교수는 해직 선배들하고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그리고 일화들이 많네. 그 신홍범 선생님 아시죠? 네, 네. 지금 그 조선일보 해직 기자. 네, 예. 남부군을 펴냈죠. 네. 교대출판사에서. 신홍범 선생님은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서울대 다니는 딸이. 그래갖고 그 딸이 조선일보 시험 봐서 붙은 거야. 그 입사를 시켜줘요? 몰랐죠. 몰랐어 아버지가. 그래갖고 면접까지 다 통과가 된 거야. 네. 그래갖고 엄마하고 둘이 그러니까 네. 시험을 여러 군데 봤는데 얄궂게 조선일보만 붙은 거죠. 한겨레는 떨어지고. 그래갖고 아버지는 한겨레 신문 편집 주관하셨잖아요. 그렇지. 조선투위에서 쫓겨난 분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에 붙은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쉬쉬하다가 결국은 다 붙었으니까 아빠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신홍범 선생님. 우리 신홍범 선생님 별명이 학이었거든요. 학. 네. 네, 그런데 그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그 호적을 파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그래갖고 조선일보 굳이 다니려면. 네, 그래갖고 아. 딸이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9급 공무원인가 7급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해직 선배들은 그런 분이셨어요. 좀 학 같은 분들이네요, 진짜. 진짜 학 같으셨어요. 절개가 있으시고. 아니, 대단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최민희 의원님 책을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봐봐, 이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다.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공개기구 운동이 있었어요.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네. 거기가 이제 민중진영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주도하는 건 이해찬 대표가 그때 정책실장이셨거든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이 의장이셨어요. 그리고 송건호 대표님이 민원협의 네네. 대표셨는데 그때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노동자들도 죽고 학생들도 죽고. 근데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죽고 그 시기에 박영진 열사가 노동 열사가 이제 또 사망했는데 저는 박영진 열사의 죽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나는 라면을 먹었다, 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이고, 세상에. 제 한이 맺혔거든요. 그래갖고 막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어른들이 별로 그렇게 저하고는 다르신 거예요. 그런데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모든 어른들이 분노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그 감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 저희는 민중 이렇게 돼서 저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훨씬 가슴 아팠어요.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좀 더 이제 뭐 또- 반독재라는 그쪽의 생각이 네, 더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이 많으셨던 네, 거고. 뭐 그런 차이지 뭐 굳이 네, 뭐 훌륭하셨어요. 아주 분들이 뭐 훌륭하셨어요. 민중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예. 그건 아니고 논평은 가장 정확히 하셨어요. 음. 논평. 근데
조금 그런 차이는 있었죠. 그것도 해직 선배들 간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네. 성유보 이사장님이나 박우정 선배나 뭐 김태용 사무국장님, 네네네. 국회의원도 하고 네네. 그러셨죠. 그분들은 노동자들하고 엄청 친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건 좀 뭐 우리끼리 민감한 얘기인데 네. 조선투이와 동아투이 출신들이 어떠셨어요? 친하게 아, 잘 지내셨나요? 존중하셨어요, 서로. 존중하셨다. 그런데 문화가 달랐어요. 음, 동아투이는 투쟁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언협할 때도 아주 어려운 시기 보도 지침 내고 우리가 네, 막 네. 박살이 났잖아요. 네. 어른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뭐 안기부가 덮치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도 동아투이 어른들은 말지는 계속 내고 싸우자 이런 거였고 조선투이 쪽 선배들은 조금 관망하자 좀 약간 더 지식인적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노선상의 차이는 조금 있었는데 네네. 지금 돌아보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피가 뜨거운 젊음이었으니까 네, 네. 싸우자는 쪽이 좋았겠죠. 이 책에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돌아보면 둘 다 훌륭하셨어요. 아 그럼요. 아, 그렇죠. 네. 두 분 다 방식의 차이는 뭐 언론 있었죠. 개혁과 네. 언론 개혁이 아니죠. 뭐 그때는- 언론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맞아요. 예, 언론 세우는 그 시기에 있어서 방향은 같았고 다만 이제 방식이 달랐어요. 이것만 좀 달랐을 뿐이죠. 그 어른들의 또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또 이런 언론 자유 그러나 언론 자유는 없고 언론 방종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저는 요새 정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 미디어 오늘 네. 하고 이러셨을 때 우리는 그래도 목표가 있었어요. 정론이라는. 언론 바로 세우기의 핵심은 정론이에요. 정론. 제대로 보도하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을 기초로 정확한 논평을 하는 거. 네. 이게 진보여도 좋고 보수여도 좋아요. 그런데 정론이어야지. 네, 거짓말을 기초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요즘 대다수 언론들이 저는 아주 팩트는 저기 부실하고 욕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 의원님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저 평화나무 사무총장님한테 밥 먹는데 내가 바로 앞에 앉았어요. 전화가 왔어. 경향신문 기자 전화를 왔는데 김용민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호칭을 이번에 열린민주당으로부터 뭐 비례대표 뭐 제안을 받았냐 이런 얘기가 왔어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네. 아니 오지도 않았고 정확하게는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화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화를 왜 했을까? 왜 그랬을까? 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2년 총선 패배의 그 핵심인 김용민이한테까지 그 열린민주당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저 선거 때 이용해 먹겠다고. 그렇고 그런 정당이다. 뭐 뿌리도, 뭐 이념도, 원칙도 그리고 뭐 어떤 정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개념도 없는 인간들이 욕하려고. 그래서 욕하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야 핵심이 욕하려고 건수를 찾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고 완전히 뭐 그래도 진보 언론들은 뭔가 좀 다르겠다라는 그런 기대마저 무너진 상황이니 아마 언론 개혁 운동을 펼치셨던 최민희 선배 같은 분들이 얼마나 참 이 상황이 참담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오늘 이제 권인숙 교수가 네네네. 그 더불어시민당에 네. 비례대표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저는 뭐 그분이 비례대표 1번 해도 될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근데 시절에 그런 참 참혹한 참혹했던 일을 국가폭력에 당했죠. 대해서 고발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 보도지침. 네네. 우리가 보도지침을 폭로했을 때 네. 이걸 반드시 폭로해야 되겠다는 한 계기가 된 게 권인숙 보도입니다. 그게 말지는 그걸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저희가 취재를 해갖고 부천서에서 소름 끼치는 성고문 이게 저희 제목이었어요. 말지의 제목 소름 끼치는 성고문 이렇게. 그런데 모든 언론이 성추행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 이 자들이 왜 이러냐. 네. 소름 끼치는 성고문인데 왜 이거를 성추행으로 했을까? 네. 보도지침을 입수해서 보니까 보도지침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성고문이라고 쓰지 말고 성추행이라고 쓸 것. 보도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성추행으로 쓴 거죠. 비겁한 놈들. 그런 때는 또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네. 지금은 뭐 그냥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권력을
그러면 제가 원래 정부를. 쭉 순서대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기왕에 네. 왔다 갔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이 뒷부분에 가보면은요. 음. 최근에 논쟁적인 지점들이 많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도 뭐 피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이 조중동 대 한경호 프레임은 깨졌다. 이게 딱 단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될까요? 언론 지형이라든가 언론개혁 운동의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1인 미디어 대 네. 소위 그 레거시 미디어 이 프레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경우는 그 자체가 시민 언론이잖아요. 시민 네. 기자를 표방하니까 오마이뉴스는 조금 다른 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도 썼지만 제가 방송위원회 들어갔을 때 되게 그것도 논쟁적이었어요. 네. 민원연 상임대표가 방송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가서 되게 제가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때 그랬던 이유가 더 이상 언론개혁 운동을 이끌 창의적 상상력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낙검수가 나왔잖아요. 네네. 제가 그 낙검수가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네. 새로운 미디어를 만드는 거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제아에게 없던 상상력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고 그 낙검수를 그러니까 출발점으로 해서 지금 1인 미디어들이 뭐 저는 훌륭하게 지금은 물론 레거시 미디어가 더 이 포션이 크지만 저는 뭐 앞으로 유튜브에서 더 뭐가 나올까 아주 제 머리에선 안 나오지만 더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시민 미디어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제가 이걸 몰랐던 거라 그때 이제 방송위원회 계셨을 때요. 네. 그 참여정부 때 방송 개방 그 문제가 한번 불거졌었거든요. 방송 개방. 한미 해외 FTA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이거 당시 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근데 방송위원회로 찾아왔어요. 네. 그때 대화를 한 겁니까? 압력을 넣은 겁니까? 대화가 아니고 압력을 넣으러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때 이미 뭐 지금 10년 넘게 지나서 네, 시효가 네,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방송 개방의 주요 이슈가 두 가지였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해라. 네. KBS 빼고 네. 민영 방송은 다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였고 두 번째는 CNN 더빙을 허용해라였어요. CNN을 더빙하게 되면 보도 전문 채널, 외국계 보도 전문 채널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방송법의 규제가 다 바뀌어요. 그 CNN 더빙을 허용하면 보도 전문 채널이 지금은 허가제잖아요. 네. 등록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다 진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보수 언론의 신문 시장 영향력이 그때 70%인데 그렇죠. 그들이 방송까지 넘어와서 보도 전문 채널을 하게 되면 그 여론 장악력이 뭐 90%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타임워너 사장인가? 네. 네, 그분이 대통령도 뵀어요 그때. 그래갖고 방송 개방을 안 한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어려운 처지였는데 둘 다 막아버렸죠. 아니 장차관 회의 그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그 최민희 의원님만 빼놓고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유시민. 유시민 일단 이사장 전에 감사를 한번 받을 뻔 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것도 다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그 기재부가 저에게 가져왔던 안 방송위원회 그건 다 풀라는 거였어요. 근데, 완전히 개방해라. 네, 그런데 그 개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때 우리 방송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 규제 속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드라마 시장이 꼽힐 때도 아니에요. 그렇죠. KBS, MBC, SBS 지상파 내부 중심으로 하여튼 돌아가던 때거든요. 이 상태에서 개방하면 그냥 외국 자본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공영방송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다 반대를 했는데 하셨죠 여기 보면. 그런데 엄청 반대했어요.
그 반대 정도가 그냥 반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제가 40대 중반이에요. 되게 젊은 나이에 방송 정책을 총괄하게 돼갖고 혈기방장해갖고 그때 뭐 이거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방방 뜨고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 친구한테 한 거죠. 언론운동하는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적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공유를 한 거야. 저는 걱정돼서 한 거를. 그래갖고 그게 언론노조 성명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황당하죠. 예,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빼돌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미 FTA 문건을 유출했다. 그렇게. 근데 그 문건은 제가 유출한 게 아니었어요. 예, 예, 나중에 찾았어요. 그 문건은. 그러니까 거기 내부에 막 복잡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저를 좀 이렇게 음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제가. 그래갖고 제가 공적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문건을 가져온 일도 없고 네. 다 문건은 번호를 써요. 그래갖고 제출하고 와요. 그런데 저를 요주 인물로 보고 있던 그 서기관이 네. 제 거는 먼저 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가지고 나갈까 봐.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이렇게 해보니까 제 문건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나갔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먼저 가져간 거였어요. 제가 가져갈까 봐. 요주 인물이. 참여정부 내에서도.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뭐 FTA를 추진하고자 하는 네. 입장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아니 그래가지고 예, 저를 예. 방송위원회 최초로 직무감사를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왜 이게 무슨 그 방송 그 직무 독립성이 보장된 방송위원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 포기했죠. 네. 요즘 이야기는 없어요. 요즘 이야기. 요즘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네. 요즘 이야기로 좀 가시죠. 네. 일단 요즘 이야기 하러 이제 JTBC하고 결부된 문제인데 네. JTBC 얘기하기 전에 여기 또 뜨거운 논쟁거리가 당시 있었습니다. 네. 당시 최민희 의원께서 주창을 하셔가지고 그 조중동이라는 그 프레임이 딱 설정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중앙일보가 일종의 실용 보수다. 그래서 이제 조동에서는 조중동에서 조동은 남겨두고 중은 좀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네. 달리대하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나온 게 조동아리. 그 말이 있었죠. 네, 조동아리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당시에는 엄청 그 논쟁적이어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비난하는 걸 잘 몰라요. 제가 네. 바빠서. 잠깐만. 예.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잠깐만. 됐어. 이거 화장실 가면은 비자리를 비니까요. 저것 좀 갖다 주고 가시죠. 어떤 뭐? 요거.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네, 말씀을 계속 하시고요. 네네. 네, 네. 자, 요거 일단 요거 좀 살려놓고. 네. 네. 자, 여기 살려놓읍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이 자, 들고 조금 있을게요. 다른 네. 게 네. 그 당시에는 중앙일보가 몇 가지 지점에서는 좀 실용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랬었죠. 예, 특히 대북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를 경제 문제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미디어 분야에서도 미디어는 조금 이렇게 개방적으로 가야 되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조선일보와 차별성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좀 차별성이 느껴지는 때가 그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모니터를 해보면 네. 조중동이라고 묵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논조가 다를 때가 있으니까 모니터를 좀 세분화해서 하자 이런 입장을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조선일보가 받아서 중앙일보를 빼자고 뭐 이런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엄청 욕먹고 힘들었죠. 네. 그런데 뭐 그거는 저는 자료에 기초해서 하자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중앙일보가 네. 그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예. 뭔가 더 문재인 정부, 개혁 정부 흔들기를 아주 코로나19 같은 것도 이상하게 흔들어요. 예를 들면 더 심합니다. 김용익 사단, 네네네. 네. 의료 사회주의 뭐 이렇게 색깔론까지 네. 결합시켜서 그러고 있어서 그 과거의 논쟁이 지금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거의 조중동이 아니라 그 중조 아닙니까? 중조. 네네. 분위기가. 예. 근데 지금 JTBC에서 손석희 대표이사가 일단 보도 이쪽에서 일단 이선으로 일단 이선으로 물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JTBC에 대한 흔히 말하는 조국 정국 때
JTBC에 대한 어떤 그 뉴스 수용자들의 신뢰도 이런 것도 많이 MBC로 좀 이동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MBC가 그 기존 미디어들하고는 다른 관점이었죠. 저는 그쵸. 그게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네. 검찰이 피의 사실을 유포하면 그걸 음. 그대로 받아쓰는 건 네. 언론의 자존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취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 여기도 쓰셨지만 의원님이 그때 조국 보도를 둘러싸고 손석희 대표이사하고 당시 JTBC 정치부장이 약간 대립 이라고 예 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치부장이 그만두는 이제 물러나는 그런 네네.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지금 손석희 대표이사가 이선으로 물러난 게 그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죠 그때. 왜냐하면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JTBC가 손석희 없이 굴러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석희가 처음에 종편 간다고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죠. 네, 그때 저도 뭐 손석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국회에 있을 텐데 네. 굉장히 비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유보하겠다. 손석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진 않았을 거다. 네. 그러다 이제 국정농단 때 정말 JTBC가 불굴의 그 네. 정말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손석희에 대해서 또 막 칭송해서 까방권을 한 1000개쯤 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네. 그런데 이번에 JTBC가 조국 국면에서는 언론으로서 네. 이게 정파적인 입장은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으로서 보도를 잘 못했죠. 네. 그래서 손석희 대표의 까방권이 이제 몇 장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돌아오라 손석희. 아 정말 그때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게. 예. 아니 어쩜 그렇게 센스 짱이야. 아 대단한 시민들입니다 정말. 네, 예. 그리고 예. 여기서 언급하신 그 대호 프로젝트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나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고 그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입니까? 근데 그거는 예. 이미 잡지 한 신동아에서 보도를 예, 했거든요. 보도를 했어요. 음. 그런데 저는 뭐 그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 그러니까 신동아가 보도하기도 했지만 언론 사주가 낀 재벌 및 기득권 일부 세력이 중도층을 겨냥해 중도 보수 정당을 만들고 윤석열 총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내세운다는 계획. 아니 그렇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 중도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권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전혀 그런 액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으로서 보면 네. 미실현 프로젝트. 아니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그 보수 야당이 뭐 적정한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간판만 바꾸면 되지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씨가 그때까지 정치적 세를 유지하면서 정치에 몸담게 된다면은 정치에 투신한다면은 윤석열을 정점으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또, 예.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타일이 갈등적으로 일을 해소하지 않는 분이어서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 그들이 네, 그들이, 네,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갈등적으로 나왔을 때 중도의 폭이 넓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이 그만뒀을 때도 그때 네. 보통은 윤석열도 같이 경질해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둘 다 그런데- 날리면은 뭐 사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내부 개혁을 네가 해라 이런 네. 입장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잘라줬다면 네. 이런 대우 프로젝트가 그렇죠. 또 윤석열 신당이 나왔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아하. 예, 지금 예. 예, 그리고 한동훈 사무총장. 저기 네. 한동훈 사무총장.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음. 지금은 그 대통령께서 워낙 그 화합형의 리더십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조금 머쓱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죠. 아 그래요. 항상 이게 이 그 최대한 참고 인내하고 원칙대로 정도대로 좀 답답하긴 해도 상대방에게 그 네. 기회와 여지를 주지 않아요. 네. 뭐 그들이 사실 그들이 그 몸집이 커지는 거는 그 상대편에서의 그 무리수 상대편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무리수가 나왔을 때 그렇죠.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건데 또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문 대통령이 뭐 힘이나 명분을 전혀
주질 않으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처음에 코로나19 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거 보면 음. 투명하게 다 공개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네. 그래서 그래서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예. 중국 입국 제한론부터 해서 흔들기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게 투명하게 많이 검사하고 다 공개하다 보니 이제는 잡는 법을 조금 안 나라가 됐고 다른 나라들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냥 뭐 수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도를 민주주의 가는. 지도자의 일반 원칙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윤석열에 대한 태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장관은 임기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만둔다고 해서 임기 있는 총장을 내보내는 게 원칙에 맞냐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거 같죠. 그럼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은 피해 뜨겁기에 따라 피해 점성에 따라 어떤 분은 좀 더 확실히 하기를 원하시겠죠. 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면 네, 그 원칙대로 하고 조금 그 시기에 참고 넘어간 게 이렇게 다 사필 규정이 되는. 그러면 그런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주 좀 만나고 다녔잖아요. 그건 실제로 그 만났죠. 누군지 아세요? 뭐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얘기를 해도 그건 소문일 뿐이잖아요. 조선중앙 만났습니까? 그쪽은 둘을 같이 만났는지 모르지만 만나긴 만났고. 둘 중에 한 분은 만났다고 봐야죠. 동아는 안 만났다는 소문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면 비읍입니까? 이음입니까? 만났다고 알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특히 히읗 그분은 예전부터 기억나세요? 제가 왜 중앙일보를 좀 분리하자 이렇게까지 네. 갔을 때가 그 히읗 분의 계몽군주론이 나왔을 때 이거 까먹었죠. 맞아. 이 언론계에 있어서 다 알아. 계몽군주론. 맞아. 계몽군주론. 예, 그래서 보수 쪽에 중도 보수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언론은 이제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실용적으로 가고 문화에서는 조금 진보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소위 그 진보 계열의 학자들이 중앙일보에 입사하고 그랬었죠. 네. 아니 이게 그 대호 프로젝트를 신동아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게 좀 의미심장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신동아. 예를 들면 저기 자기 사주가 만났으면 그런 기사 나왔을까? 그렇죠. 안 쓰죠. 나왔을 리가 없죠. 물을 찾기 없는 건데. 그렇지.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건 사실 찬물기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보면 첫 끝발이 개 끝발 돼요. 처음에 인사할 때 거론되는 사람 중에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또 질문. 아니 또 이 뒤에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주의 깊게 본 건데 이제 21대 국회가 해야 될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언론 개혁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거를 그 굉장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도 최강욱- 논쟁적. 이건 논쟁적이거든요. 최강욱 비서관도 얘기를 했고 최강욱 후보도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게 되면 네. 정말로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그 약간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 먼저 문을 닫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2004년에 언론개혁 국면에서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때도. 네. 그랬을 때 언론 노조에서 네. 그러면 한겨레와 경향이 자본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문을 그냥 먼저 닫을 수가 있다. 한 큐에 날아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화의 진전 정도, 특히 사법부의 그 상태를 봤을 때 그때는 사법부가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어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때도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은 적어도 우리가 공수처 할 때 국민들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도 최소한 검사가 성폭행을 하면 네. 검사도 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다 동의하시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공수처가 해야 된다. 네. 검찰이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검사들의 성폭행, 검사들의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게 의제화도 안 됐거든요. 요즘 뭐 고추장 마요네즈도 나오고 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어도 김학의가 이렇게 의제화되는 건 국정농단 촛불 덕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기마다 촛불을 들고 나면 지평이 확 열려요. 근데 그 당시 2004년에는 저도 인정이 됐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든 게 개방적이어서 예를 들면 이제 한겨레가 어떤 오보를 냈는데 이거에 상대방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요구해도 사법부가 안 들어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악의적 오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의도적 오보. 그렇죠. 저는 그래서 돈 말고 네. 빠따로 하면 어떨까? 때려. 징벌적 이제 체벌제도 이런 거 가지고 그게 싱가포르에서 악의적인 오보를 하면은 네. 일단 태형. 곤장을 치는 거. 그러니까 태형. 네. 갑자기 사극이 돼버렸네요. 저는 이게 네. 그냥 놔두면 되질 않아요. 제가 이 시기에 이 책을 낸 이유가 지금부터 시민사회가 네. 언론 개혁이 검찰 개혁 다음이다를 의제화시켜 놓지 않으면 이거 21대 국회가 못해요. 20대 국회 때 언론 개혁 기억나세요? 안 납니다. 뭐 이게 그 17대 때 정청래 의원이 언론과 싸우다가 어떻게 당했는지 보셨죠. 19대 때 제가 박근혜와 싸우고 언론과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저는 20대에서는 언론 개혁이 화두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언론 개혁 얘기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도 겪은 거죠. 저를 그냥 찍어가지고 악마화 시켜요 언론들이. 그렇지. 심지어는 제가 피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옆에서. 그럼 눈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를 조선일보가 싫었어요. 악마화 시켰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머 실물을 보니까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똑같았는데 그 기사. 제가 이렇게 피곤해 이거를 옆에서 찍으니까 눈이 이렇게 돼서 악마인 거죠. 그렇게 악마화 작업이 돼요. 예. 그러면 못해요. 그러려면 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충분히 의제화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2004년에 우리가 신문법 개정 네. 그나마 했던 거. 네. 소위 그 취재의 자유 어느 정도 보장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98년부터 언론사 세무조사 주장해갖고 신문개혁 국민행동 만들어서 이미 법안을 우리가 갖고 있었거든. 네. 그래서 된 거죠. 그나마 음. 그것도 거의 다 이제 돌아왔지만 최소한 신문고시는 했잖아요. 우리가. 그쵸.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 특혜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제 메일을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우리나라 그 신문의 그 점유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점유율. 신문 점유율. 예. 지금이요? 뭐 대략 신문 점유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중치. 그러니까 전체 이제 미디어의 소비를 뭐 엄청나게 낮을 것 판단했을 같은데 때 10%도 안 되지 않나요? 9%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10% 안 대단하시다 돼요. 진짜. 예. 예, 9%. 예. 그럼 9%만큼 이렇게 사실은 정부 광고가 집행이 된다면 9%만 집행이 돼야 되죠. 근데 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30%, 네. 30% 집행되고 방송은 어떠냐? 방송에 그 말하자면은 매체 가중치는 50%. 그러니까 정부 광고가 100만 원, 100억이 있다 그러면 50억 저기 방송에다 방송으로. 주는 것이 맞아요. 네. 그러나 그 가중치가 40. 방송에 40가고. 그 20%는 신문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인터넷이 40인데 네. 20. 인터넷이 굉장히 인터넷의 적게 전체 가중치가 40인데 지금 정부 광고 집행 비율을 2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20도 신문에 간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전히 우리 사회 주류를 누구라고 보냐면 영남 출신의 네. 60대 이상의 예, 서울대 출신의 그러니까 SKY 출신의 남성 엘리트를 우리 사회의 기득권 엘리트로 보는 거예요. 네. 그들이 주로 보는 것이 신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음 21대 국회가 정말 국민들의 민의에 맞게. 그러니까 네. 지금 저 선거법 바뀐 게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 의석 주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선거법의 취지인데 그렇게 해서 국회의석이 그 배분이 된다면 뭐 그렇게 꼭 그렇게 배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정부 광고 집행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10 그리고 40, 50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그게 맞죠. 10 신문, 40은 인터넷. 인터넷
50은 방송. 이렇게. 근데 지금은 40, 30, 그렇지. 네 이렇게 가는 거죠. 40, 30, 20. 그러니까 아니, 30은 신문, 40은 방송, 나머지 20은 지금 인터넷으로 돼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신문이 지나치게 많은 그 어떤 매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영향력에 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오피니언 리더라는 열독률에 게, 비해서 또 구독률에 맞아요.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모든 게 양극화, 소위 이제 1점 극화잖아요. 저는 네네. 양극화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네네. 누가 만들었는지 잘못 만들었어. 그건 1점 극화예요. 99대 1, 네. 1점, 네네. 99대 1. 그래서 이게 초집중 사회로 네, 가는 네. 거거든요. 음. 우리 사회의 물적 토대가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언론 지형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광고 지형도. 그러니까 그걸 정부 광고가 그렇다는 건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정책 위반하는 실무자가 네네. 이렇게 모르는 거지 세세히.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렇거나- 기본적으로 신문이 이게 정치적 영향력이 그렇죠. 크니까 말하자면 와서 협박하는 데가 주로 그 이런 중앙일간지, 종합일간지들이겠지.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출입했으니까. 근데 어디 인터넷 언론사 뭐 누군 줄 알아? 또 워낙 가지수도 많고. 또 저기 중앙부처에 출입할 수 있나? 그러니까 가까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자들한테 광고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뭐 그런 기구를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담당 부처가 잘하면 되는데. 거기 이제 처장으로 최민희 의원을 발령을 내면은 아마 이 네. 정상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민 TV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그 논의 자체가 논의 자체가 언론들한테 언론에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면서 네. 그 플라시보 효과까지 생길 거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징벌적이라는 말이 너무 징벌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실효적으로 바꾸시죠. 실효적. 실효적 네. 배상제. 뭐 네. 이름은 뭐라도 좋습니다. 유효적 배상제도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저한테 오보 방지법이 어. 네네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쭤보는데 오보 방지법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오보 방지법은 뭐냐면 언론중재법을 바꿔야 돼. 우리가 신문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면 네. 정정보도, 반론보도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정정보도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반론보도는 그나마 좀 줘. 그래서 정정보도의 경우는 대개 법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고 팩트가 틀리지 않는 한 잘 안 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두 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를 욕할 때, 김용민을 욕할 때는 일면 탑이야. 김용민에게 반론을 주면 저 뒤에 오면에 3단짜리 기사를 실잖아요. 알려왔습니다. 네. 한마디. 5면이면 많이 배치한 거고요. 저 10면, 11면 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나빠지는 건데 이거를 오보 크기만큼의 반론을 허용하도록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하도록. 네, 강제하도록 그 해야 된다. 법으로 강제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신문에 한 줄 실어주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크기대로. 네, 그래서 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구석구석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언론중재법을 고쳐서 이 본 오보만큼 반론 보도를 허용하자든지 오보만큼 정정 보도를 허용하자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깨지게 돼 있어요. 언론 자유 운운하면서. 네. 근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하면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의제화하고 누군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재선을 포기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으로 싸워서 재선을 포기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어쨌든 네. 민주정부에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런데 언론과 싸우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제가 참 사실 뭐 지금이야 또 우리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네. 얘기를 안 하지만은 이게 참 옳은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들 무심해. 너무들 무심하고 아니 최소한 나는 최민희 의원께서 하신 일이 뭔지 그리고 대략 또 어떤 맥락에서 이런
고난을 겪었는지 알만한 음. 사람들이 사면조차 해주질 않아.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울분이 치밀어요. 남 얘기 같지 않아 이게. 아니 너무 당하셔서 그래. 언론에 이렇게 당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게 징벌적 배상제로 그 제도가 이렇게 되면 이분은 돈으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한 잘못이 10이라고 칩시다. 그걸 악의적으로 1000을 만들어. 그러면 9,990만큼 돈으로 배상하라는 게 징벌적 배상제 취지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징벌적 배상제 얘기한 게 정파적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포르말린 통조림건 기억하죠? 네네네네 맞아요. 통조림이 여기에 이제 통조림을 만들면 이게 네. 시간이 지나면 아주 소량의 포르말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질소 충전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언론사가 이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나왔다고 독성 포르말린 통조림이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어디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다 따라 썼으니까 사실은 뭐. 그렇죠. 그래갖고 그 회사 망했고 망했죠. 통조림 회사가 도산했고 네. 그 중에 한 분이 자살했어요. 네. 이 사건으로 징벌적 배상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런데 이게 법정 소송 끝에 무죄가 나왔어. 그거 얼마나 억울하냐고. 다 망하고. 그다음에 그 뭐예요? 그 만두피 쓰레기 만두피. 쓰레기 만두 맞아요. 그것도 쓰레기 만두피가 아니었잖아요. 네, 다 네. 망하고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징벌적 배상제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언론관계법은. 네.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나만 해도 지금 역사가 그러니까 거의 16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토론하고 고민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는 거죠. 말을. 그래서 지금부터 의제화하지 않으면 언론개혁은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의제화하려고 낸 거죠. 제가. 근데 21대 국회에서 언론하고 맞짱 뜨는 의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강욱 비서관 들어가면 네. 그분은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라인업이 좋더만요. 어떻게 됐나? 그저 지금 오늘 수번 나온다더니. 1번이 김진애 의원, 9시 반에 2번이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2번이 최강욱 비서관, 아, 3번이 저 3번은 근데 저는 오히려 최민희 의원님 때문에 다른 그 의원들이 학습 효과를 해서 정청래 의원. 네. 네, 정청래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님 때문에 아 언론하고 저렇게 맞짱 뜨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 당하는 걸 보고 제가 19대에 들어가서 언론과 싸우면서 진짜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저 채널A 그 주주 구성 그거 제가 네. 9월 맞방 그거 하고 나서 막 그 기자들이 찾아와서 막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저 뒤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뒤져도 나올 게 없을 텐데요. 뭐 이렇게 버텨서 언론사에서 못 찾았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모두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번엔 검찰 개혁도 그랬잖아. 근데 결국은 검찰 개혁을 완성한 건 촛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때 예. 촛불이 없으면 민주당이 통과를 못 시켰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검찰 개혁 촛불보다 더 큰 촛불이 필요하다. 언론 개혁. 그리고 저는 더 어려운 게 종교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 뭐 종교. 그래서 어려운 개혁이랄 것까지는 없고 그 요즘 언론들이 그 이 과거의 영향력이 아니잖아요. 점점 신뢰도 하락하고 있고 신문은 이제 존립 기반도 없어졌고 네. 방송도 물이 다 빠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지상파 케이블 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무슨 뭐 새로운 플랫폼이 대두돼서 그렇진 않지. 그런 게 아니야. 스스로의 신뢰가 무너졌기 떨어지는 때문이에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종교도 지금 뭐 개혁할 것도 없이 급격하게 지금 그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또 새로운 또 운동이 또 일어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건 뭐 사실 그 시민들이 열심히 나서서 개혁하는 것도 아주 소중하지만은 그 전에 무너질 것 같다는 스스로 게 무너진다.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종편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종편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편 도입은 오래전부터 논의됐는데 제가 방송위원회에 있으면서 종편 도입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시장 전이력 때문에 못 한 그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에 동의하면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2004년 제가 안티조선 운동 2000년에 네. 했잖아요. 그때 조선일보가
했던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제가 오늘 미디어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던 거예요. 그 기사. 그래서 민주노총이 언제 민주당을 지지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그렇죠. 그래갖고 알아봤지.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민주노총이 녹색당에 대해서 민주당과 같이 하면 녹색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민주노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로 써놓고 이제 민주노총에서 항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사를 내렸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악의적이기도 하지만은 네. 데스크는 악의적인데 뭐 실무 기자들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조응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샀단 말이죠. 네. 여기서는 됐어. 집에 가니까 안 돼.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사 이게 말하자면 틀린 기사잖아요. 네. 그럼 기사가 틀렸어. 그럼 상품으로서 빵점 아니에요. 빵점.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은 그 상품은 시장에서 도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신문은 도태가 안 돼요. 이게 뭐냐고요. 근데 점점 이 시민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사실 TV조선이 트로트 말고는 뭐 지금 뭐 무슨 뭐 누가 봐요? 그 뉴스를 누가 뉴스를 새겨들어.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좀 빠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근데 이제 뉴스 소비는 또 줄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이제 그 좋은 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막 부상하고 부각하고 이렇게 좀 나쁜 언론들이 도태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보 언론의 지금 현주소를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 책에도 아주 자세하게 그 고민을 있습니다. 써놨어요. 예. 써놨는데 네, 그러니까 조국 국면에서 네. 의도적으로 네, 오보, 음, 그다음에 편파 보도, 뭐 특종을 빙자한 여러 보도를 양산한 기자도 있고 네, 그 큰 분위기에서 그냥 검찰의 프레임을 쫓아간 기자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해직 기자 선배들이나 그 과거의 한겨레 기자들은 검찰이 흘린 내용을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내부 토론으로. 그런데 그 검증 절차가 없어지면서 네, 그냥 검찰의 조국 관련 보도가 그냥 검찰이 쳐놓은 프레임 안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검찰 출입 기자들에 의해서, 데스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더 문제인 거지.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들은 팩트가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왜곡하고 있다 이거라는. 네. 네, 그런데 그 내가 왜곡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건 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걱정이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조중동 한경호 프레임이 민주사회에서 건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으면 이번에 조국이나 코로나처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보도도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정말 때 이거는 나중에 언론사의 한 획을 한 챕터를 차지할 것 같아. 이 코로나19 보도는.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두 사람한테 백서를 내라 니네가 그랬어요. 그게 정준이하고 김유진 두 명. 객관적으로 잘할 것 같아. 거기에 보니까 송현주 교수? 네네네. 그 사람도 뭐 괜찮겠더라고. 근데 그분은 조금 기자들에게 대해서 우호적이더라고. 자, 진짜 이제는 뭐 언론 개혁을 위해서 언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뭐 이제 예전에는 우리 편인 사람이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 편인 사람에서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그럼요. 시민들을 이 뭐 그냥 개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언론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또 다른 엘리트의 세력 교체만 바랄 뿐이지. 이게 진짜 어떤 뭐 시민과 함께가는 참여민주주의의 소산으로서 그런 참여민주주의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언론 개혁이 아니다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역구를 해봤잖아요. 네. 네. 너무 바빠. 지역구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하룻밤에도 몇 팀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중앙에 오면 중앙에서 또 개파에 따라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말 시민들과의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꼼꼼하게 보시든지 아니면 보좌관들을 유능하게 두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민들이 더 똑똑해요. 왠지 아세요? 시민들은 지역구에서 그렇게 밤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네. 시민들은. 맞아요.
시민들은 진짜 어떤 시민은요 자료를 모르는 게 없으세요. 게다가 심지어 요새는 영어도 잘하셔. 네. 그래갖고 외국 언론 번역 과정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언론들이 불어 잘하는 분, 뭐 잘하는 분 막 다 있어갖고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잘해가지고 스페인 사태를 우리 언론보다 더 정확하게 현지에서. 네 현지에서 보내주세요.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외국 언론 보도는 외신은 네. 언론사에서만 뭐 볼 수 있었고 또 외국 신문도 그 직접 배달돼야 종이로 그렇죠. 찍혀진 게 태평양 타고 넘어와야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다. 그럼 그냥 믿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중간에 워싱턴 포스트 갖고 또 장난을 쳤잖아. 그렇지. 언론들이. 구라주필. 그렇죠. 네, 그런데 브라질께서. 지금은 하루거리라니까 누가 외신 갖고 장난을 치잖아요. 네. 몇 시간도 안 돼 갖고 그냥 그거 틀렸는데 이렇게. 네, 그렇죠. 바로바로 나오죠. 네. 교민분들이 또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인터넷 시대에 네. 새로운 어떤 도전인데 음. 언론들은 과거의 그 어떤 권위에 매달려 가지고 야 니들이 뭐라니 우리의 지도 편달을 받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계속 시민들을 대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계몽의 대상으로. 네. 김현